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단순 파업을 넘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운임제를 보장해달라는 이들의 요구와 관련해서요. 대화는 할 수 있으나 불법 파업은 용납 않겠다.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여름 줄줄이 노동계 투쟁이 예고돼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충돌인 이번 파업 대응에 특히나 관심이 쏠립니다. 이 화물연대 거점 지역인 평택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 곧 해가 질 텐데요. 농성은 계속되나요? 네, 이곳 평택항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350명 정도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이 가장 많은 부두 3곳과 물류센터 한 곳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물게 차량들이 오가긴 하지만 아직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부두 주변으로는 운행을 멈춘 화물차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오늘 전국 14곳에서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2천 명이고 이 가운데 40%인 9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시멘트나 수출입 컨테이너 업종의 타격은 파업 첫날부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이곳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신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 통제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대법원이 타격을 세운 겁니까? 왜 그러냐고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파업 첫날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항만이 컨테이너를 미리 반출하는 등 총파업에 대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시급한 물류의 경우 군 차량을 투입해 비상수송을 실시하는 한편 운송 방해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화물연대의 방해로 시멘트 공장과 소주 공장에서 물건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소주 도매상들이 공장을 직접 찾아오고 있는데요. 노조 조합원들은 일하러 나온 비조합원들에게 친일파 이완용이라고 소리치며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백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 정문을 나서던 화물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출하를 막아선 겁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기사가 적재함을 열자 조합원들은 과정 여부를 체크하겠다며 내부를 촬영합니다. 파업에 불참한다며 확성기에 대고 욕설도 내뱉습니다. 일본 안대비 이완용보다 더 먼저 이렇게 사실 겁니까? 화물연대 총파업에 닷새 앞서 파업이 시작된 하이트진로의 전체 출하량은 평소의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엔 직접 물건을 실어가려는 주류 도매상의 차량 수백 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번호표까지 지급됐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선 공급 차질에 대비해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움부터 풀려가지고 지금 대관할 때 좀 사야 되는데 수업도 못 파는 데면 못 사겠죠. 풀어 죽는 거죠, 거의. 시멘트 업계도 비상입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시멘트 공장의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총투쟁으로 안전운임제 쟁취하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 레미콘과 건설업계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세 레미콘사들은 아마 그 재고 물량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설에 이용되는 레미콘의 생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지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화물연대 파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의 육상 출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란 해석인데요. 실제 경찰 대응도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 앞 도로를 점거 중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로 무단 점거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전 협의한 차로 외에 나머지 도로까지 점거해 비노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 통행을 막지 말고 인도로 물러나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다가 기동대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을 때 노사 문제로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는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예고하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도 분출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금감원장은 1999년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은 한 번도 없던 자리입니다. 경제부처까지 검찰 출신이 요직을 다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금융준법 환경을 조성하고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낸 경제수사 전문가로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 대통령을 도와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막내입니다. 이 금감원장 임명으로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역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됩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주일대사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주중대사의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는 등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인사 편중에 대한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재풀을 넓히는 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배치돼 시끌시끌했었죠. 오늘 출범했는데 단장은 비검찰 출신이 임명됐지만 실무 요직에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의 1호 검증 대상,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렇게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에 임명된 인물은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인사 업무에 정통한 직업공무원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검찰 출신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검사들이 사법부와 행정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게 될 거란 비판을 의식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정치 권력의 비밀한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지만 검증 업무의 요직에는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단장 아래 인사정보 1담당관에 임명된 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해왔던 김현우 부부장검사, 김주연 검사도 1담당관실로 발령났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곳곳에 포진한 겁니다. 관리단의 1호 검증은 검찰과 경찰의 차기 수장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총장직은 김호수 총장 사퇴 후 비어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납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아직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을 상대로 먼저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검찰 독식 비판 계속 나오는데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바로 법치주의고 법과 원칙을 실천할 만한 사람으로 검사할 만한 직업군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주로 맡았던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만큼 관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을 맡아야 금융권의 카르텔을 깨고 금융 관련 범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 해서 정부나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이 많긴 해요. 모두 몇 명입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유력 후보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포함을 하면 뒤에 보이는군요. 보시는 것처럼 14명 정도나 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차관처럼 검찰 출신이 가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 자리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감원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 또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주로 가던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과 인사기획관 또 부속실장이 검찰 출신이고요. 부속실에는 행정관들까지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 독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야당 비판이 쏟아지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인사 원칙이 능력인데 왜 검찰 출신만, 그것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만 그 기준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유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을 빼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말랐냐 이런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적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뭐 계속 검찰을 중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21년 지난해까지죠. 중간에 변호사 생활을 1년 정도 한 걸 빼면 모두 27년 정도를 검사로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대선을 앞둔 7월,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간 게 1년이 채 안 된 거고요. 기존 정치권보다는 검찰이 더 가깝고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데요.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믿고 쓸 인재풀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 쪽으로 좁혀지고 좀 좁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대통령의 출신 직역에 따라서 그 주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냐면 서울시장 출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로 서울시 출신 공무원들을 중용하기도 했었고 네. 또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핵심 보좌관들을 쓰지 않았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 해석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왔던 것은 대선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도 정치권 내에 검찰 출신 인맥 아니면 서울대 법대 출신 인맥들을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기성정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말도 했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 인사를 얼마든지 중용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핵심 관계자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은 검찰 편중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검찰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찾기 편하고 쓰기 편해서 중용하는 건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새 행보를 시작하고 여야 모두 당권 경쟁에 돌입하며 여의도는 폭풍전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은 국회로 첫 등원을 했고 같은 시각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났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은 이재명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비켜갔습니다.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시간이 남아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상대책위 구성을 논의하는 오후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서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강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휴식기 이후 당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1년간 정치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비대위원장은 4선의 중진 우상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퇴장하라고 지목했던 86그룹 정치인이 민주당을 이끌게 된 거죠.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패배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금 우리 당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적임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당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중진 의원으로서 치우치지 않은 분으로서. 우상호 신임 비대위원장은 86그룹 정치인 대표 주자로 지난 대선 때는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대선 전략을 책임졌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는 혁신을 외쳤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정과 관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곧 8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86그룹 용태론 등 기존 개혁 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각 선수별 비대위원을 추대했는데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의원이 줄을 이뤘습니다. 초선 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삼선 대표로 한정혜 의원 등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여성, 청년 몫은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비대위를 공식 인준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국회에 처음 등원했습니다. 이제 3선 의원이지만 여당 의원이 된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말도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출근해 의원실 명패를 직접 달았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5년 만이자 여당 소속으로 첫 국회 등원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국회 출근에 앞서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인수위원회 백서를 전달했습니다. 당내 세력이 약한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접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대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안철수 의원은 실용 정치로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개혁의 무게를 둔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회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했다 왔다 그것만은 의미가 없고. 안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빠르면 이달 내 포럼 발족을 검토하는 등 당내 기반 확보에도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오는 22일 당내 싱크탱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한참 남았지만 국민의힘에선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렇게 차기 당권에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지만 이준석 대표는 1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선거 때 쪽쪽 빨아먹다 내치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사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은 공천 혁신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배치한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라고 이틀째 비판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 다툼은 억측이라면서도 조직위원장 문제는 따져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선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인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소리라며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 들면 그게 간 보는 거고 기회주의라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정진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오는 24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도 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선거 승리와 별개로 문제가 있다면 징계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성상납 의혹을 비호하는 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견제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인근 사육장의 주인은 결국 구속됐는데요. 정작 사람을 숨지게 한 개는 지금도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머리핀과 외투.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들은 유품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개 물려서 사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하나인데 매일 그리워요.
어머니는 지난해 5월 불법 사육장을 탈출한 개에 물려 바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나가는 개만 봐도 못 보겠어요. 응급실에 어머니가 피바다인 상태로 사망한 채로 그 모습이 다른 개를 보더라도 계속 생각나요. 개 주인은 사고 1년 만인 지난달 24일에야 구속됐습니다. 견주는 본 적도 없는 개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개를 넘겨준 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개에게 물렸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들개를 조심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여성을 문 개를 길렀던 불법 사육장은 사고 이후 철거돼 지금은 무성한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문제의 개는 증거물이란 이유로 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이 개를 위해 보호소에 지급하는 세금만 매달 40만 원에 이릅니다. 더 잘 보호하라, 얼마나 불쌍하냐 주인, 이런 전화도 여러 통 왔고, 아직도 안 죽였냐 화내시는 전화도 여러 번 왔고, 저는 중간에서 힘듭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2달 뒤, 경북 문경시에서도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들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견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모두 안락사됐습니다. 작년에 주인이 원하셔갖고 다 안락사 시켰어요. 안락사는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 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돼 소유주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분 규정과 절차가 없다 보니 사람을 죽인 개는 살려두고 다치게 한 개는 안락사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개에게 물려 이송된 사람은 11,000여 명, 매년 2,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반려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를 결정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맹견 5종 말고도 사람을 물거나 시도지사가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는 기질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빨라도 2년 뒤에나 시행되는 데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돼야 기질평가를 받게 돼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잃고 해안간 고치는 거죠. 이미 공격성이 드러나서 사람한테 피해를 준 다음에 그걸 하면 늦은 거죠.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 중심의 개물림 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 피를 빨아먹는 빈대가 창궐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가 많은 폐쇄병동이 넉 달째 빈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를 기어다니는 쌀알 만한 벌레.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구석에는 눌려 죽은 벌레로 범벅된 테이프가 놓여 있고 벽에 걸린 수건에도 사체가 가득합니다. 벌레의 정체는 사람의 피를 빠는 빈대. 지난 2월부터 인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빈대가 들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한 건 2월 말 전부터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밤에만 되면 기승을 부리면서 간지럽고 징그럽고. 밤마다 기어다니며 환자들을 괴롭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많이 물려요. 정말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점이 많이 생길 정도로 물린 환자도 있었고요. 조금 덜한 경우에는 그냥 목이 물린 정도 수준 정도.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이 있는 만큼 소독과 위생관리가 필수인 병원에서 넉 달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원 측은 특정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서 무더운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방역을 해도 빈대가 안 잡힌다고 되레 하소연합니다. 빈대 잡다가 초과상카를 태운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전기서부터 시작해서 별 소독약 다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 답답을 미련이에요, 이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소 측은 코로나 탓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지금 점검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어요. 규정된 정확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소독만으로는 빈대의 완전 박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이달 중 추가 방역과 함께 침대 등 집기를 교체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논문을 중복게재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인데요. 야당은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제목만 바꿔서 재탕 삼탕 이용했다고 비판합니다. 후보자는 당시에는 중복게재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6월과 12월에 각각 따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결론 부분에는 완전히 같은 문장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의원실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린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경우 2005년 나머지 저자들이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출처 표기 없는 중복 게재 및 자기 표절의 경우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연구 윤리에 엄격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재탕, 삼탕,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논문 재활용. 우리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후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5년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더라도 중복게재로 인한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제1저자가 학술지 게재 사실을 박 후보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현재 논문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등원한 첫날, 경찰은 이 의원 성남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 옆집에 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사실상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이 대선 때 제기됐었죠. 관련 CCTV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옆집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분당집 바로 옆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대선 기간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 말 이 의원이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합숙소에 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 아들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미 올 초 아들 계좌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 아들을 뺀 다른 관련자들도 일부 소환 조사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대로 앞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출근길 답변 들어보시죠.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를 하는데 법대로 하면 막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비교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냐면서 졸렬한 상황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직접 이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대로라면 문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의 지적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외치면서 자택 앞에서 수개월간 열린 집회에 직접 참가해서 독려하기도 했었거든요. 늙은 쥐를 잡는 쥐잡이 특공대. 오죽하면 제가 쥐를 잡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쨌든 경찰이 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면서 양산 집회를 일부 이제 제한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네.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끄럽나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직접 가봤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조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이 여전히 고성을 지르고는 있지만 이 시위 방송 차량의 음악 소리도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작아졌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요 서울 종로에 깜짝 등장을 했다고요? 네, 종로의 한 피자 가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돼서 SNS로 알려졌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축하 겸 참모들과 찾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롱과 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과 응원의 표현입니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는 조롱의 의미로 이걸 보냈습니다. 아유야, 뭡니까? 문부터 바닥까지 대자보가 붙었네요. 네, 홍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인데요. 이 대자보에는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이러면서 치매 예방센터 번호까지 적혔습니다. 어제 홍 의원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다 반대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대자보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로 친문 지지자들은 홍 의원실에 응원글을 도배하자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참 보면 의원들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친문, 친명, 내부 경쟁이 치열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하는 이 의원에게는 응원의 꽃이 가득 놓였는데요. 역시 지지자들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지지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적힌 화환들이 국회 정문부터 늘어섰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명언 재활용, 예전 대통령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요즘 이 예전 대통령들의 명언이 부쩍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떠났죠. 과거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대선의 재도전에 성공했던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복당 의지를 밝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 이 같은 말을 올리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정치 상황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치인들의 어록 출처를 찾아보면요 전직 대통령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몸은 맥힐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은 행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좋은 말 따라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더 의미가 있겠죠. 네, 들어보면 지금도 내용은 참 좋은 말들이에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긴급 상황이라며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미는 최신의 전투기 20대를 띄우고 편대 비행을 실시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 모습 곽정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최강의 무장력을 자랑하는 F-15K에 이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공대공 공대지 다목적 전투기 KF-16 전투기들이 연이어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뒤이어 미 공군의 F-16까지 합류하며 한미 연합 비행편대가 구름 위를 수놓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상 공역에서 한미 공군은 최신의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북핵 위협에 맞선 연합 공중훈련은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한 발 더 나아가 유사시 2시간 안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를 동시에 괌 기지에 최근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정보당국과 국무부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도 최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원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경고하면서 한미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북한이 앞으로 자신들의 계획되어 있는 핵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한미 외교차관도 오늘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There would be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to such a test. 한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내일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도 예정돼 있어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 조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박 12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국하시기 전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만나실지 알고 M&A 성과는 어떻게 바라보실 예정입니까?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선지는 네덜란드만 공개됐지만 독일과 영국 등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확보와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직접 나선 겁니다. 네덜란드 방문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로 1년에 40여 대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끊겨버린 대형 인수합병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인 NXP, 독일의 인피니온,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 등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공교롭게도 29년 전 오늘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독일에서 기업의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한 날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최근 450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 했던 이 부회장이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식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죠. 생활비 대부분이 식비인 저소득층은 요즘 한 끼 사 먹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쪽방촌 주민들 상황을 이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파른 골목길로 노인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월세 20-30만 원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 이곳 주민들은 물가 폭등의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어. 물가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그거 58만 원 갖고 한 달을 어떻게 했어요. 담배와 술을 줄이고 다음엔 식비를 줄여보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은 이렇게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편의점 음식들도 100원, 200원씩 오르면서 음식 사 먹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음식도 서민들이 제일 타격해 가는 게 그 음식이잖아요. 네. 식대비가 50만 원 돈 나간다 봐야죠. 그러니까 나 혼자 했어.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비하고 저축한 금액 가운데 식비로 부담한 비율만 42.2%.
소득 상위 20%와 비교하면 3배 넘게 식비 부담이 컸습니다. 당연히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이게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식품 원료의 관세를 낮추는 데 이어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확대에 나서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도록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몇 달 전 인터넷 중고장터에 한국 천주교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줬습니다. 천주교가 전국에 흩어진 김대건 신부의 유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인터넷 장터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글은 금방 삭제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측은 최근 서울대교구 차원의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매를 시도한 사람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처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글을 올린 사람의 지인이 실제 유해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3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유해는 전국 성당과 수도회 등에 분배돼 있습니다. 성인의 유해를 나누어 모시는 전통은 서기 787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유럽에 널리 퍼졌습니다. 다만 김대건 신부 유해의 경우 교회를 넘어 신부나 수녀, 평신도에게까지 분배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른손 뼈 등의 유해를 보관하던 A 수녀원의 일지에 따르면 이 수녀원은 유해를 잘게 쪼개 209군데에 분배했습니다. 일지에는 평신도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측은 철저한 관리를 위해 새로 유해 증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국은 1,20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한 번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해 격리 수험생을 위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수험표를 손에 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긴 줄을 섰습니다. 뜨거운 응원 속에 학생들이 입장하고 곳곳에 배치된 공안은 인파가 밀집한 곳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틀에서 나흘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대학 입시 시험 가오카오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당국은 방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193만 명, 지난해보다 115만 명 많은 수험생이 등록했고 오늘 하루 고사장 33만 곳에 수험생들이 몰렸습니다. PCR 음성 증명서 제출과 체온 측정은 필수입니다. 进校门之前有2次测温，然后进去之后也会隔离2米就坐，然后大家今天的考试怎么样？还可以。 오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잠시 밖으로 나와 점심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징시는 이곳 일반 시험장과 별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통제구역에는 격리시험장을 마련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험 전날 차량으로 옮긴 베이징의 격리 수험생 3천여 명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고 호텔도 시험장으로 개조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자랑합니다. 那么作为这种酒店呢，它的这种会议室来说呢，它以前的这种灯光可能是这种黄颜色的那种灯光啊，那么呢，我们也是呢进行了改造。 베이징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봉쇄를 어제 해제했고 앞서 봉쇄가 풀린 상하이시는 한 달 뒤인 7월 7일로 가오카오를 연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이제 국내로 들어올까 걱정되는데요. 잠복기가 최장 21일이라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유럽을 다녀온 지역 주민인데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를 격리하고 분석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1,033명, 발병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을 포함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뿐 아니라 북미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Collectively all work together to prevent onward spread through contact tracing, outbreak investigation, isolation for people who have a diagnosis of monkeypox and symptoms. 국내에선 아직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파 우려가 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등에선 원숭이 도창과 관련해 별다른 입국 제한 조치 없이 여행객들이 작성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만 확인하는 상황. 방문 국가명과 원숭이 도창 증상 중 하나인 발진을 체크할 수 있지만 잠복기가 최장 3주라 입국 당시 무증상자를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덴마크사가 만든 3세대 원숭이 도창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원숭이 두창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숭이 도창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만큼 확진자나 접촉자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담비로 최악의 가뭄은 피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이달 하순까지도 강수가 적을 걸로 보여서 산불 예방에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밝은 햇살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이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스레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가 23도에 머물면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동풍이 강해서 너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저온 현상까지 더해져서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무부나 법제처까지는 그래도 유관 업무로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까지 검찰 출신이 중용되자 우리나라 인재는 검찰밖에 없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 잘하는 아는 사람 골라 쓰다 보면 그보다 더 일 잘하는 모르는 사람은 놓치게 되겠죠. 널리 인재를 구하길 바라며 마침표 찍겠습니다. 인재 발굴도 대통령 의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